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서는 챕터 6 Nutrition and Digestion 영양과 소화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Nutrition 영양에 대해서 다뤄볼까 해요. 우선 이제 이 본 시간의 학습 성과는 소화기관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영양분의 종류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신경과 호르몬에 의해 조절되는 소화 조절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되고요. 자, 이번 시간에 그 휴먼 organ 시스템, 그러니까 사람의 그 기관계 중에서 이제 digestive system, 그러니까 소화계통에 대해서 학습을 할까 합니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람들은 지금 무언가를 이제 먹고 있는데요. 이 먹는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소화랑 결부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음식물들이 마우스, 입에서 시작하여서 이서퍼거스, 그러니까 식도를 통해서 음식물이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해서 이제 리버가 있죠. 간이 있고, 그리고 간 밑으로 이제 간 밑 뒤쪽으로 그 스토먹, 그 위가 있습니다. 스토먹 위가 있고, 그리고 그 밑으로 small intestine, 그러니까 작은 창자 또는 소장이라고 하고요. 또 그 밑으로는 이제 large intestine, 그러니까 큰 창자, 그다음에 대장이 있죠. 그리고 끝으로 이제 그 소화계통의 끝인 anus, 그러니까 항문으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소화와 관련된 이 기관들의 해부학적 용어들을 여기서 소개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제가 방금 소개드린 이 용어들이 모두 digestive system, 그러니까 소화와 관련된 기관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해부학적 용어와 함께 이렇게 해당되는 기능들을 이번 강의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해 볼 겁니다. 자, 먼저 여기 이미지는 애니메이션 영화 프로즌, 그러니까 겨울왕국에서 나오는 주인공인 그 크리스토프와 이제 안나이죠. 매우 추운 이제 겨울왕국에서 이 크리스토프는 빵을 굽고 있는데 반면에 애나는 추워서 이제 침대에 두꺼운 이불을 둘러 쓰고 이렇게 떨고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추운 겨울에 이제 바깥을 나갔을 때 크리스토프의 경우에는 멀쩡한 반면에 애나는 금세 추위에 떨면서 이제 지쳐버리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크리스토프와 애나 사이에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것은 영양소, 오늘의 강의 주제인 영양소 측면에서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그 중에서 영양소 측면에서 하나를 꼽자면 바로 FE, 철입니다. 철. 많은 여성이 월경 중에 이 철분이 이제 손실이 되는데요. 그러나 이제 이런 철분이 손실되면 보충이 되어줘야 되는 반면에 이 음식을 통해서도 충분히 철을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철분 부족이 생기게 되고요. 이러한 철분 부족은 혈액순환이 감소되게 되고, 이 혈액순환이 감소되면 열의 생산이 또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추운 날씨에 체온이 더 빨리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강의 주제인 뉴트리션, 영양은 우리 몸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먹는 것도 여러분들은 이제 가려서 먹어야겠죠. 이 영양을 생각하시면서. 자, 그러면 이제 이 영양소의 두 가지 타입으로 이제 다량 영양소와 소량 영양소로 구분이 되는데요.
다량 영양소는 이제 마크로 뉴트리션이라고 해서 많은 양이 필요한 영양소를 의미하고요. 소량 영양소는 적은 양이 필요한 영양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테이블을 보시면 다량 영양소, 소량 영양소에 해당하는 그런 기본 영양소들이 이제 표기되어 있고, 또 이를 제공해주는 음식이나 음료들이 표기되어 있으니까 이제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물을 볼까요? 물은 우리 몸의 많은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데요. 대표적 예로 이 그림과 같이 녹말, 전분이죠. 이 스타치, 이 녹말과 같은 고분자 물질들을 이제 분해할 때 이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처럼 물이 바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공유 결합에 첨가가 되면서 결합이 끊어지고 이러한 분해를 이제 하이드롤라시스, 그러니까 가수분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수분해라고 하고요. 그래서 물은 이러한 반응에도 참여를 하고, 또 그 외에도 물은 체온 유지라든지 체액의 영양소와 노폐물의 정상적 수준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카보하이드레이트, 탄수화물은 이제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고요.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눠지는데 바로 모노사카라이드, 단당류, 여기서 이제 모노는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단당류, 그리고 다이사카라이드, 이당류. 여기서 다이는 두 개라는 의미로서 당이 두 개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폴리사카라이드, 다당류인데요. 여기서 이제 폴리라는 것은 여러 개를 의미를 하는 건데요. 이제 그러니까 결국 당이 여러 개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세 개 그룹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단당류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당이 하나라는 가장 작은 단위인데, 대표적인 예로 이 6개의 탄소를 가지는 육각형 모양이죠. 탄소를 가지는 글루코즈,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이게 이제 대표적인 모노사카라이드 단당류에 속하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프럭토즈, 과당, 그 다음에 갈락토즈, 갈락토스라고 하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단당류에 해당이 되고, 이당류는 두 개의 단당류가 공유결합으로 이제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이 포도당하고 프럭토즈, 과당이 서로 공유결합이 되어진 설탕이 이제 대표적인 다이사카라이드 이당류입니다. 설탕은 이제 스크로우즈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말토스, 락토즈, 등이 있죠. 락토즈는 유당이죠. 우유에 존재하는 유당. 그리고 이제 다당류는 그 단당류 여러 개가 결합한 물질인데, 대표적으로 동물에서는 글라이코겐, 이제 글리코겐이 있고요. 그다음에 식물에서는 우리가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녹말 또는 셀룰로스, 이런 것들이 바로 다당류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다이어터리 파이버, 식품섬유 또는 식이섬유라는 거 하는데, 이것은 식이섬유라는 것은 이제 장에서 소화 효소로 가수분해되지 않는 이 식물의 세포벽에서 유래되는 이 탄수화물의 복합체, 복합 혼합물로 이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주로 이제 이것들은 이제 비녹말 탄수화물이라든지 셀룰로스,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고요. 이 식이섬유는 그 자체로는 영양적인 가치는 없습니다만 건강에 이제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식품섬유는 일단 수용성하고 불용성으로 구분되고요. 수용성은 당연히 이제 의미가 물에 녹는다는 의미고, 불용성은 물에 녹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수용성 식품섬유, 식이섬유 같은 경우에는 혈액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 불용성 같은 경우는 이제 변비 감소 효과나 또는 결장, 직장암 예방에 이제 감소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혈액의 포도당 수준의 균형을 유지하는 메커니즘을
여기 그림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혈액의 포도당이 수준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선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먼저 근데 중요하지만 이 혈액에 이 포도당이 적어서도 안 되고 많아서도 안 되죠. 당뇨나 이런 것들은 이제 많아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건데요. 우선 이제 이 적절한 수준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인풋, 섭취와 아웃풋, 배설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균형의 결과로서 우리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균형이 생겨야 되는데, 섭취는 주로 이제 우리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에 의해서 이제 공급이 되는 그런 포도당을 의미를 하는 거죠. 혈액 내 포도당이라는 거는. 배설은 이 포도당이 이렇게 배설되는 것을 의미를 한다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 배설의 의미는 포도당이 근육에서 저장되거나 또는 에너지 생산을 위해서 몸에서 그 세포가 사용하는 그러한 결과들을 의미를 합니다. 포도당은 이제 혈액을 통해서 온몸의 세포에 이제 전달이 되고요. 그렇죠? 여기 온몸에 전달이 되거나 간에서 저장이 되는데, 일단 온몸의 세포에 전달되면 거기서 이제 분해가 되어서 에너지 생산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하고 남은 포도당은 나중을 위해서 여기 간에서 저장이 되거나 또는 이 근육, 이제 골격근인데요. 골격근에 그 다당류 형태로 저장이 되는데, 그 다당류 형태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글리코겐은 동물의 녹말이라고도 우리가 불립니다.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를 드리면, 글루코즈 메타볼리즘, 그러니까 포도당의 대사를 정리를 한 건데요. 왼쪽의 그림에 이걸 조금 더 정리돼서 설명을 드리면, 인테이크 섭취는 일단 스타치, 녹말을 섭취하거나 또는 글리코겐 형태로 섭취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당류 형태, 이당류, 그리고 단당류 등을 이제 섭취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섭취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이것이 포도당으로 소화가 되면서 포도당으로 되고, 이 포도당들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그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온몸으로 분배가 돼서 유틸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프리글루코즈라는 것은 이제 유리 포도당인데, 그러니까 이 포도당이 이 혈액 내에 이렇게 존재하는 포도당이 이제 온몸으로 분배되고 사용이 되는 거죠. 사용이 된다라는 거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용되고 남은 것들은 스토리지 되는 거죠. 근데 바로 글라이코겐, 그러니까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이 된다. 제가 요 설명드린 것들을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질은 식물과 동물에서 발견되는 기름기 많은 화합물로서 물에는 용해가 되지 않죠. 지질은 이제 에너지원으로서 또는 구조적 역할로서 그런 역할들을 담당하는 측면에서 분명히 가치가 있죠. 이 세 가지 종류 주요 타입이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이제 트라이글리서라이드, 그러니까 중성지방, 그 다음에 포스포리피드, 인지질,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우선 중성지방은 가장 일반적인 타입의 지질인데요. 이 그러니까 글리세롤과 그 다음에 3개의 패티애시드, 지방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로 이제 장기적인 에너지의 그 소스 또는 외부의 충격 보호 기능, 그러니까 완충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지질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글리세롤, 그 다음에 2개의 지방산, 포스페이트, 인산염 그룹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주로 세포막의 구성 성분으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는 이제 호르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는 다른 지질과 달리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방산이 없어요.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된 이 4개의 탄소 링,
네, 하이드로카본 링 4개가 단단한 골격을 이루는 형태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콜레스테롤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콜레스테롤은 동물이나 인체에서 발견되는 흔한 유형의 스테로이드인데요. 이 다른 스테로이드, 그러니까 바이타민 D라든지 쓸개즙염이라든지 에스트로겐이라든지 테스토스테론, 네, 오타가 있는데요. 테스토스테론을 생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료물질로서 역할을 합니다. 트라이글리서라이드, 증성지방은 가장 일반적인 타입의 지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육류지방이라든지 버터, 식용유 등에 많이 존재하고요. 동물과 인체의 그 지방세포의 80% 이상을 차지를 합니다. 중성지방 구조는 이제 한 개의 글리세롤과 세 개의 그 패티애시드, 지방산이 에스터 본드, 그러니까 에스터 결합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조깅과 같은 그런 유산소 운동은 이 필요한 에너지의 많은 부분을 이 중성 지방에서 이제 공급을 받게 되죠. 그래서 따라서 이제 이러한 운동이 몸의 지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Saturated Fatty Acid, 그 다음에 Unsaturated Fatty Acid, 각각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이라는 이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이 시간 이후로 모두 이 둘의 차이점을 알게 된다면 건강 상식으로도 도움이 될 건데요. 자, 먼저 동물지방은 실온에서 고체이죠. 그리고 식물이나 생선기름은 액체 상태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동물지방은 대부분 포화지방산이니까 이제 포화지방산은 고체라는 것을 여러분들 추론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식물이나 생선기름은 불포화지방산이니까 액체라는 특성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차이가 나는 것이고 왜 포화, 불포화라는 명칭으로 구분될까? 라고 궁금할 수 있죠. 자, 먼저 피겨를 보면, 이 그림을 보면 포화지방산의 경우에는 지방산의 탄소 원자가 서로 이렇게 단일 공유 결합을 형성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수소, H 수소들이 빈 공간 없이 가득 차 있는 상태라서, 즉 포화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포화지방산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왜 포화지방산이라는 건지 아시겠죠? 자, 포화지방산의 탄소 뼈대는 그 직선형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포화지방산이 직선형으로서 이 공간이 되게 밀도 있게 딱 이렇게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밀도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실온에서 고체 상태입니다. 그러나 불포화 지방산의 경우에는 탄소 사이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중 공유 결합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이중 결합은 지방산 분자를 이렇게 휘어지게 하여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중 결합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휘어졌죠. 네, 지방산 꼬리가 휘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수소가 여기 부분에 비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수소가 포화 상태가 아니죠. 여기 포화 지방산과 비교했을 때 수소가 불포화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림과 같이 지금 이 포화 지방산과 불포화 지방산은 동일한 지금 개수로 존재를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 구조적인 모양에 따라서 포화 지방산에 비교해서 불포화 지방산이 더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죠.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밀도가 낮죠. 그래서 이러한 밀도가 낮음으로 해서 실온에서는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포화지방산이 세포막의 구성 성분으로서 필요한 영양소라는 것은 맞지만 인체의 건강 측면에서는 그 양을 제한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포화지방산은 바로 이 에테로스클로로시스라고 하는
바로 죽상경화증. 이 죽상경화증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도를 상승시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만, 당뇨 유발의 위험도도 상승을 시키기 때문에 포화지방산은 사실 우리 몸에서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죠. 또한 포화지방산은 혈관 내에 플라크라는 것을 형성을 해서 이 혈액의 흐름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플라크는 제가 또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 반대로 불포화지방산은 죽상경화증의 위험도를 감소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가지고 있죠.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바로 알티리오 스클로시스, 그러니까 동맥경화증이라는 것이고, 또 방금 전 얘기했던 그 에테로스클로시스, 이 죽상경화증, 이 두 가지 의미가 때때로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두 용어에 이제 차이는 있습니다. 동맥경화증은 주로 이제 고혈압이나 노화가 원인이고요. 이 동맥의 혈관벽이 그러니까 정상의 그룹과 비교해서 두꺼워지면서 좁아지고 혈액 흐름이 이제 감소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반면에 이제 죽상경화증은 동맥경화증 중에 하나의 어떤 특정 유형이긴 하지만 이 혈관의 일부분에서 지방, 콜레스테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축적되어서 플라크라는 것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노랗게 지금 쌓여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플라크라고 합니다. 플락. 이 플락으로 인해서 동맥이 이제 좁아졌죠. 그러면 혈류가 차단이 되고 더 심해지면 이제 뇌졸중이라든지 심근경색증, 말초혈관 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생활 습관은 죽상경화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본 그림은 이제 정상동맥의 단면의 현미경 사진이고요. 아래는 죽상경화 동맥의 그 단면 현미경 사진입니다. 정상과 반대로 비교했을 때 이 죽상경화 동맥에 있는 이 혈관에 여기 플라크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 보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지방, 콜레스테롤, 기타 물질 등이 축적되어 있는 것이고, 따라서 동맥이 좁혀져서 결과적으로는 혈액 흐름이 줄어들거나 심해지면 막혀질 것입니다. 자, 또 재미있는 우리 영양적으로 재미있는 이 상식을 한번 또 다뤄볼 건데요. 버터와 마가린의 차이를 영양학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자, 누군가는 버터를 더 좋아할 거고요. 또 누군가는 마가린을 더 좋아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건강을 고려한다면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먼저 버터는 유제품으로 그 포화 지방을 많이 함유하고 있죠. 반면에 마가린은 식물성 기름으로 제조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제가 앞서 설명드린 거에 근거해서 식물성 기름이 불포화 지방산이기 때문에 마가린이 버터보다 건강 측면에서 더 유익할 것이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상한 점이 있지 않을까요? 이상한 점이 어떤 거죠? 불포화 지방산은 실온에서 액체 상태여야 한다 라고 제가 이전까지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마가린은 고체 상태죠. 바로 마가린은 수소화라고 하는 이 가공 과정을 통해서 식물성 지방에 수소를 첨가하여서 고체로 제조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불포화 지방산의 이 수소화는 포화된 형태의 트랜스 지방으로 변형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트랜스 지방은요, 포화 지방보다 더 인체에 해롭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그 체내에서 불포화 지방산을 밀어내고요, 그 자리를 차지하고 LDL, 그러니까 그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요, 또 죽상경화증의 이 위험도를 높이고, 또한 쉽게 우리 인체에서 배출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동일한 양을 섭취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능하면 트랜스 지방이 마가린보다는
포화지방산인 버터를 선택하는 것이 더 몸에는 그래도 유익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러나 버터도 과량 섭취 시에는 몸에 좋지 않겠죠. 따라서 과량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것은 이제 트랜스 지방의 고화학적 구조고, 요거는 포화지방산, 요거는 불포화지방산입니다. 자, 음식물 중에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 또 아미노산은 그 엔자임, 효소, 그리고 호르몬과 같은 단백질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우리 몸에서 합성할 수 없는 아미노산을 바로 이센셜 아미노 애시드,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고요. 채식에서 얻을 수 있는 필수 아미노산을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옥수수에서 얻을 수 있는 필수 아미노산 그룹이 있고, 또 콩 또는 다른 레굼, 그러니까 그 콩과 식물들에서 얻을 수 있는 이 아미노산 종류들이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컴플리트 프로틴, 완전 단백질이라는 것은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충분히 포함하는 단백질인데요. 완전 단백질에서 찾을 수 있는 음식 종류로는 우유라든지 달걀, 고기류, 생선, 가금류, 치즈, 두유, 두부 등이 있습니다. 오버 뉴트리션, 영양 과다는 옛날과는 달리 이제 오늘날은 과잉 영양 섭취가 문제죠. 이 영양 과다의 결과는 그 하트 어택, 그러니까 심장마비, 스트로크, 뇌졸중, 그다음에 다이아비티스, 당뇨병, 그리고 오스티오 아스트라이티스라고 하는 바로 관절염, 이런 그 등을 포함한 다양한 대사질환의 유병률을 높인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의 강의 내용이 앞으로 여러분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상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뉴트리언트는 이제 소량 영양소라고 하고, 이 적은 양이 필요한 영양소를 의미하는데요. 바이타민, 그러니까 비타민은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많은 화학 반응의 소량이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기화합물입니다. 물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 그러니까 워터 솔러블은 바로 C와 또 서로 다른 형태의 비타민 그 B 종류들이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물에 녹지 않는 기름에 녹는 지용성 비타민 팻 솔러블 바이타민은 A, D, E, K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부족은 심각한 이런 항상성의 불균형과 건강상 안 좋은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각 비타민에 대한 주요 기능과 그다음에 징후와 식품원들이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개별 학습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네랄, 무기질은 5g 이상의 양을 필요로 하면 다량 무기질, 5g 이하의 매우 적은 양을 필요로 하면 소량 무기질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아래 테이블 참조하시면 칼륨하고 칼슘이랑 E는 주요 기능은 이제 뼈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포타슘, 그러니까 칼륨은 근육에 중요하지만요. 이게 그 과잉 시에는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시에 주로 사용하는 치명적인 성분인데요. 과량의 용화칼륨을 이제 주사를 하게 되면 세포를 에워싸고 있는 체액에 칼륨이온이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결과적으로는요, 원래 세포 내에 존재하는 칼륨이 밖으로 흘러야 되는데 그것을 막아버려서 신경 자극이 멈추게 되고요. 따라서 신경 자극이 멈추니까 심장 박동도 정지하게 되기 때문에 이 과량의 칼륨 주사는 상당히 위험하죠. 지난 혈액 강의 시간에 배웠던 철, 철은 그 헤모글로빈 생성에 중요하죠. 근데 이게 결핍되면 빈혈이라든지 세약, 면역 기능 이상 등을 이제 유발할 수 있습니다. 펑셔널 푸드, 기능성 식품은요, 질병을 예방하는 화학 물질들을 포함하는 음식물인데요. 대표적으로 항산화제와 플라보노이드, 그 외에도 유산균, 비타민 제품들을 줄 수 있는데요. 이제 과일이랑 야채에 많은 항산화제는 이 심장질환과 혈관질환을 감소시키고 암을 줄일 수 있는 효과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콜릿과 두유에 많은
이 플라보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죽상경화 플라크를 감소시키거나 이 동맥 민무늬 근육 이완을 도와서 건강한 동맥을 유지시키는데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콜릿에 플라보노이드가 많다고 초콜릿을 많이 먹으면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 이유는 초콜릿에는 설탕, 지방도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의 건강은 알맞은 식사와 운동에 달려있다는 거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또 건강식은 이제 5개 그룹으로 나뉜 음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5가지가 있다는 거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영양 파트의 마지막인데요. 제시된 이 그림의 빵 한 조각에는 펫솔로블 바이타민이 일일 권장량의 몇 %가 제공될까요? 여러분들 LMS 퀴즈에서 꼭 풀어보시고 제출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 일단 영양 파트는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하고 이어서 이제 소화계통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